보르툴루트의 아버지를 우리 아빠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F1 팬 여러분,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26시즌을 위한 25시즌 복습. 오늘 다뤄볼 팀은 바로 2025년을 마지막으로 그리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킥 자우버 이야기입니다. 벌써 살짝 아련해집니다. 근데 사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다 있어요. 드라이버들도 그대로 있고, 팀 감독들도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름만 바뀌는. 자우버라는 이름만 사라졌지 여전히 뭔가 아우디 하면 뭔가 자우버랑 연결되는 팀 좀 이렇게, 전혀 아니지만 사실 완전 인수를 해가지고 아예 모기업이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전혀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뭔가 25년도 시즌부터 좀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뭔가 약간 자우버가 사라졌네, 뭔가 아쉽다, 뭔가 이런 생각은 또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색깔이 너무 독보적이었어요. 그 형광초록색. 네, 그래서 더 약간 그 형광초록색을 더 이상 못 보다니 하는 아쉬움도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봤을 때 굉장히 또 컬러풀한 그런 팀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적부터 빠르게 봐보도록 할 텐데, 시즌 70포인트로 컨스트럭터 9위에, 정말 사실 시즌 9위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포디움이 한 번 있습니다. 전설이었죠.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컨스트럭터 9위 아래의 팀이 이 포디움이 있다는 게,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03년 조던 F1 팀에서 지안카렐로 피셀리 선수가 2003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 해 팀이 9위였던 적이 한 번 있고요. 2003년이요? 최근 게? 네, 그나마 찾아본 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네요. 자, 드라이버들 간단히 보도록 하자면, 드라이버 순위 11위에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가 51포인트의 포디움 한 번, 그리고 루키 보르툴레트 선수가 19포인트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힐켄베르크 선수 포인트권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만 기억했지 50점이 넘을 줄은 몰랐네요. 맞습니다. 드라이버 순위도 11위이기 때문에 사실 9위 팀 드라이버라고는 좀 믿기지 않는 성과긴 하죠. 그렇네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애초에 자우버의 작년 시즌을 좀 살펴보자면, 당장 2026년에 이제 올해 사라질 팀과 동시에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 약간 버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시선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네. 하지만 자우버는 24년도랑 비교해도 정말 큰 진전을 이뤄냄과 동시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멋진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우버의 2025년을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드라이버 라인업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존 드라이버였던 보타스와 저우감리로 2024년도에 정말 처참한 성적을 맞이를 했었고, 또 아우디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2025년 드라이버 라인업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확정되었던 것이 바로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발표가 났고요. 아우디가 추구하는 독일 국적의 드라이버라는 상징성에 더불어서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그런 안성맞춤의 드라이버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네. 24년 전에는 힐켄베르크 선수가 어디 있었죠? 그때 하스에 있었죠. 24년도. 자, 두 번째 시트는 조금 늦게 결정이 됐었는데, 당초 아우디 경영진은 그 두 번째 시트를 놓고서 페라리에서 나오게 된 사인츠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었다라고 해요. 자우버의 옷을 입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인츠 선수는 윌리엄스로 향했고, 이때 나왔던 옵션이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보타스를 그냥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맥라렌 주니어 프로그램 소속의 F2 챔피언십 리더 보톨레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F2 챔피언이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어쨌든 시즌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이제 보톨레토 선수가 F2 챔피언십에서 리더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2024년에 F2 챔피언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톨레토 선수가 맥라렌 주니어 프로그램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맥라렌 F1 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 맥라렌의 안드레아 스텔라 대표가 이 보르톨레토의 이적을 승인하는 약간 이런 대승적인 행보 역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레아 스텔라 입장에서도 사실 보톨레토가 F2에서 챔피언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우리 맥라렌에는 피아스트리하고 노리스라는 이 정말 차세대 둘 다 챔피언감의 완전 센 드라이버들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 약간 얘를 어떻게 올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약간 이 재능을 조금 섞이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좀 애매한 거지.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다른 팀으로 좀 이런 약팀, 어차피 사실 보르톨레토가 뭐 자우버로 가가지고 맥라렌의 2025년도 컨스트럭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위협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자우버로 간 이상. 그렇죠.
만약에 레드불에서 달라 그랬으면 안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자우버에서 달라 했으니까 그래 그냥 가서 약팀에서 한번 커리어 이렇게 잘 쌓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한 5, 6년 뒤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어쨌든 맥라렌에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어쩌면 좀 돌고 돌아서 맥라렌으로 정말 기량이 최전성기에 달했을 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네요. 맥라렌 프로그램에서 우선 컸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자우버의 시즌 초반은 2024 시즌을 이어가는 듯 굉장히 암담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2025 시즌의 차량인 C45는 경쟁팀 대비 다운포스가 굉장히 부족했고 실제 랩타임 결과로도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즌 전에 이루어졌었던 바레인 프리테스팅 결과에서 그때 평이 F1에 약한 팀은 없다지만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된다 였어요. 자우버를 향한 평가가 그랬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우버가 꼴찌다 라는 게 프리시즌부터 이야기가 났다. 작년 결과만 보면은 이런 말을 한 게 속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게 어차피 그 해를 마지막으로 끝날 팀이고 26년도에 아우디로의 전환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준비하는 시즌이지 25년도는 네. 애초에 자우버에게는 뭔가 포인트 아니면 뭐 경쟁 이런 거를 바랄 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좀 컨센서스가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시즌 초반에는 이 약간의 인사, 약간 그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그 측면에서도 혼란이 좀 있었는데 네. 2025년 5월 아우디는 기존의 안드레아스 자이드 CEO와 그리고 올리버 호프만 이사회 의장을 정격 경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는 사인츠 영입 실패와 그리고 시즌 초반의 무득점 행진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네. 이들의 빈자리는 페라리의 전 감독이었던 마티아 비노토가 채우게 되었고 동시에 레드불 레이싱에서 오랜 스포팅 디렉터로 활동을 했었던 조나단 휘틀리가 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네. 즉 이제는 페라리 출신의 비노토가 차량 개발을 전반적으로 좀 전두지휘하는 그런 형상에다가 이 레이싱 문화에 있어서는 레드불 출신의 조나단 휘틀리가 좀 그 레드불의 DNA를 이식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강팀에서 이런 좀 핵심 인사들을 잘 영입을 하면서 아우디도 이제는 우리가 좀 신생팀이지만 2026년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해보겠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최대한 덜 겪겠다라는 그런 인사를 좀 파격적이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스페인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C45의 성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플로어 업그레이드가 잘 먹히면서 차량의 지표들이 최하위권 차에서 약간 미드필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보톨레토가 8위로 들어오면서 시즌 초에 그 헤매던 루키 보톨레토의 방황을 끝내는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헐켄베르크 선수의 정말 감동적인 커리어 첫 포디움도 있었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따 드라이버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별개로 그 오스트리아부터는 루키 보톨레토 선수의 폼이 점점점 올라왔었고 영국 그랑프리 이후로 헐켄베르크 선수는 오히려 조금 약간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약간 알비였나요? 윌리엄스. 윌리엄스처럼 그 서로 좀 교차되는 그 커리어 시즌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팀 내 역학관계가 바뀌었는데 특히 보톨레토 선수의 퀄리파잉이 이때를 기점으로 헐켄베르크 선수를 한동안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아제르바이잔까지 7경기 연속으로 보톨레토 선수가 앞그리드에 섰고요. 같은 네. 기간 동안 보톨레토 선수는 4번이나 Q3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헝가리에서는 6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우디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또 역시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또 시즌 후반기에 가니까 다시 한번 교차가 되었습니다. 싱가폴부터 시작해서 카타르까지 6경기는 헐켄베르크 선수가 거의 한 평균 11, 12그리드 정도를 계속 서는데 이제 보톨레토 선수는 갑자기 Q1 탈락을 5경기 연속으로 하지를 않나.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 안정적인 베테랑의 활약과 기복은 있었지만 그래도 재능은 확실한 루키의 조합으로 2025년도 시즌을 자우버가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버 개인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입니다. 51포인트의 포디움 한 번이 있었고요. 평균 14.75 그리드 스타트에 12.48위의 피니쉬입니다. 이 하위권 팀들이 피니쉬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그럴 게 하위 네. 그리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레이스 중에 누가 리타이어를 하면 자동으로 좀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리타이어만 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퀄리파잉 그리드보다 레이스 순위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게 경향성이긴 합니다. 오호, 그런 게 있겠네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자, 팀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확실한 선배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독일 차 아우디인 거고 그리고 헐켄베르크 선수가 사실상 지금 F1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중 유일한 독일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냥 독일차 브랜드니까 독일인 골랐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실력을 지닌 드라이버다. 약간 이렇게 증명을 해낸 꼴이고 게다가 포디움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진짜 준비를 이상적으로 했을 때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한 거죠. 그러면 음. 시즌 초반 차량의 성능 부족을 본인의 경험으로 메웠고 아우디 팩토리 팀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헐켄베르크 선수의 영국 포디움은 본인의 239번째 레이스만의 포디움이었고요. F1 역사상 첫 포디움이 가장 오래 걸린 드라이버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 어쨌든 포디움을 했으니까 어디야. 그리고 사실 포디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240번째 레이스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건 이 선수가 굳이 정말 글쎄요 우승권 팀에 항상 없었던 것도 있지만 네. 동시에 나름의 정말 드라이버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F1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성격을 포함한 분위기, 실력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베테랑의 모습이 유지될 만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헐켄베르크 선수가 커리어를 2010년도에 윌리엄스에서 시작해서 포스 인디아, 자우버, 르노, 레이싱 포인트 리저브, 에스턴 마틴 리저브, 하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우버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긴 커리어를 보냈는데 드디어 내년에 아우디에서 조금 빛을 볼 만한 그런 환경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심지어 이때 영국 그랑프리 시작했을 때 그리드가 19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오고 약간 혼란스러운 레이스가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을 잘 매니지를 하면서 잘 뚫고 나갔고 뭐 당연히 그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도 헐켄베르크 선수가 가져갔고요. 베르스타펜의 피트 출발에서 그 브라질 그랑프리였죠. 브라질 그랑프리에 버금가는 급의 추월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디움 했을 때 바로 뒤에는 정말 7회 월드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 선수까지 있었는데 그 해밀턴 선수의 추격까지 뿌리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우버 팀에게도 2012년 일본 그랑프리 이후 13년 만에 포디움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고 그때 받은 샴페인이 지금도 막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때 심지어 그 샴페인을 자우밖에 아니었다라고 했었죠. 그쵸.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느 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레드불이었나요? 뭐 어쨌든 메르세데스가 먼저 메르세데스였던 것 같다. 메르세데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우버 팀에서 당연히 포디움이 없을 줄 알고 샴페인 같은 거 준비를 안 했다가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자기네들이 좀 이제 못 받게 되었으니까 좀 그거를 줬다. 라는 좀 훈훈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우버 팀에게도 굉장히 큰 선물인 거죠. 어쨌든 정말 F1에 수년간 몸담았던 이 컨스트럭터가 이제 마지막 해로 이 F1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시즌에 좀 선물 같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당연히 헐켄베르크 선수 개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F1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컨스트럭터의 역사, 정말 마지막 그 페이지를 닫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최하위 팀이었고 24년도에는 더 안 좋았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엄청 커다란 동기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이 포디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 사실 전 하스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좀 특정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애초에 기대감이 많이 없던 시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해준 거라서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기대감 대비로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미국 스프린트가 좀 기억이 남는데 네. 이게 그냥 못해서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잘하다가 못해서 이제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정말 기대치 대비 못한 그 일이었는데 네. 이제 그때가 미국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헐켄베르크 선수가 갑자기 사그리드를 차지를 합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사그리드를 차지를 해놓고 그래놓고서 미국 스프린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코너, 첫 랩에서 맥라렌 듀오의 더블리 타이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이 충돌에 껴있던 게 헐켄베르크 선수였어. 그러면서 사그리드를 차지를 해놓고 이 배틀에 휘말리면서 포인트를 못 땄어요. 게다가 이때 시즌 막판에 헐켄베르크 선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말 미국 스프린트가 약간 그 후반기 페이스가 좋아지는 거 약간 정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 좋은 그리드를 차지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포인트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좀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아주 못해서 로우라이트가 아니라 와 정말 이제 헐켄베르크 와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실망감이 좀 굉장히 컸던 모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맥라렌 듀오가 앞에서 있었나요? 그리드에서?
그때 이제 미국 그랑프리 당시에 폴 포지션이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였고 이때 2그리드의 노리스, 3그리드의 피아스트리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헐켄베르크 선수였던 거고 이 사고 때문에 이 사고에 좀 휘말린 선수들이 포인트를 연결을 잘 못하고 여기를 잘 쏙쏙 지나간 선수들이 스프린트에서 굉장히 갑자기 깜짝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사실 페라리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죠. 이때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스프린트 8그리드에서 시작을 했었고 르클레르 선수가 10그리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둘이 그 앞에서 맥라렌 듀오가 약간 지지고 볶고 하는 걸 잘 뚫고 나오면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스프린트에서 4위를 하고 그리고 르클레르 선수는 5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갑자기 순위가 확 뛰었지. 이런 그 휘켄베르크 선수가 어쩌면 그 맥라렌 듀오의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사실 애초에 그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더 포인트를 당연히 땄을 테고 그러면 사실 뭐 위에 있는 하스 팀하고 자우버 팀이 포인트 차이가 꽤나 났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테지만 네. 어쨌든 헐켄베르크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4그리드라는 거는 헐켄베르크 선수 커리어에서 거의 사실 가보지 못한 그리드거든요. 그렇죠. 앞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드라이버로 넘어가 보자면 루키 보톨레토 선수입니다. 네, F2의 챔피언이었죠. 맞습니다. 드라이버 포인트 19포인트로 노포인트 콜라핀토를 제외하면은 최하위였지만 사실 이거는 팀의 전투력 자체도 좀 감안을 해야겠죠. 2023년에는 F3를 우승하고 2024년에는 F2를 우승한 정말 재능은 확실한 알짜배기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네. 시즌 내내 사고가 특히나 많았던 선수로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잔잔한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본인의 재능을 잘 보여줬으나 압박감 속에 실수도 있었던 시즌이었고요. 네. 그래도 퀄리파잉에서 베테랑 헐켄베르크 선수와 12대 12로 동률을 맞추는 등 정말 순수 속도로는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보톨레토 선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시즌 최고 6위 성적을 거뒀던 헝가리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이제 로우라이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좀 확연합니다. 바로 브라질 그랑프리인데 특히나 이제 이 브라질의 홈이죠. 그러니까 브라질 출신이잖아요. 네. 보로테르토 선수가 브라질 네. 선수고 사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F1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해외 친구들을 사귀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데에서 저희 어떤 약간 팝업 스토어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느라 이제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였단 말이야. 근데 네. 거기서 이 브라질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영어로 저는 보통 응대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사실 대부분 영어로 하면 다들 알아들으시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번역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또 중국인이나 일본인 분들은 특히나 한국어를 그냥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한국어로 응대를 해드려도 오케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 약간 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려고 Where are you from? 그냥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네.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가 브라질 되게 좋아한다 하면서 아일톤 세나, 뭐 가브리엘 보르툴레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는구나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진위가 이제 명확하게 판독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때 그 손님분이 제가 그 손님분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이제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 손님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보르툴레토의 아버지를 우리 아빠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그분이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 얼굴도 기억 못 하겠고요. 네.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겠지만 보르툴레토가 우리 넥스트 도어에 살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 뭐 어쩌라고 약간 어쩌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약간 좀 번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그분들이 저에게 호의적으로 좀 대해주면서 좀 이렇게 손님 응대를 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F1을 이제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해외에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맞아. 해당 그때도 있었어. 국적의 선수를 언급하고 제가 신촌에서 네. 그 사진관 그 약간 그 땡땡 네컷 이런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네. 외국인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땡땡 네컷에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3명이서 오면은 살짝 애매한데 그게 네. 사진이 짝수 단위로 나와요. 2개, 그렇죠. 4개, 6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외국인 3분 약간 백인 분들이셨는데 네. 3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 그래서 사진을 하나씩 하고서 이 남는 사진 하나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떠들고 계셨어요. 영어로.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남자분이 어쨌든 약간 여행 오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셨겠죠? 텐션이 네. 업되고 하니까 네. 나한테 딱 마주치더니 약간 가질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지들 사진에. 갑자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나는 또 이제 거기서 막 그렇게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고 또 외국인 분들이고 사실 약간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단 말이죠. 저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행 잘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Where are you from 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바로 나올 수 없죠.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남자분 세 분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 뚜뚜뚜뚜 맥스 버스타펜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저까지 껴가지고 그 네 명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그 신촌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신촌에서 웬 갑자기 베르스타펜 선수 노래를 부르는 그 약간 인생 네컷 땡땡 네컷 부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봤었다. 그거 접니다. 한 작년 겨울 12월 연말 때쯤. 기억이 안 날 수 없는 장면이긴 하네요. 만약에 신촌에서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F1 보신 분들은 세계 어디를 가서나 엔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잘 먹힐 수가 있다. 게다가 이 F1이라는 모터스포츠 자체가 사실 그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에 가면은 한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스포츠고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나갔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오면서 막 손흥민 막 나 자기 손흥민 좋아한다. 자기 뭐 싸이 좋아한다 하면서 오면 얼마나 야 반갑냐 그지 않나요? 그럼 이제 저도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손흥민 아버지랑 아는 사이다. 그 뭐지 뭐 손흥민이 월킬 아닙니다 뭐 그분. 그러니까 그죠. 사실 그거는 확인이 안 될 정보일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시긴 했어요. 약간 루이비통 약간 이렇게 약간 명품 이렇게 두르신 분이셔서 그러면 어쩌면 굉장히 사실일 수도 있다. 보톨레토 선수의 가족이 부자일까요? 부자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부자니까 카트를 타고 F2, F3 다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F1 보시면서 국적과 관련된 거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외국인 친구들 사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네. 자 어쨌든 보르톨레토 선수의 브라질 그랑프리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를 못 볼 꼴을 다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브라질 그랑프리 스프린트에서 마지막 랩에 알본 선수를 추월하려다가 1번 코너에서 보르톨레토 선수가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순간 충격량이 57G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큰 사고로 당했다. 정말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했었고 그 차를 메카닉들이 정말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본선 레이스에 겨우겨우 고쳐서 내왔는데 그 레이스의 오프닝 랩에서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굉장히 사기를 꺾는 행위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브라질이잖아. 자기가 F1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 돌아오는 그 홈 그랑프리인데 거기서 정말 레이스 2번 다 사고로 인해서 리타이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못할 수 있는 만큼 다 못했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우버의 시즌 성적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 텐데 폴씨 한번 자우버의 작년 시즌 성적 어떻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저는 시원하게 A- 드리겠습니다. A-, 오케이. 9등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줬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대비한 그 기준치를 엄청 충족시키다 못해 그걸 뚫고 포디움까지 연결하는. 그렇죠. 24년도 생각하면은 사실 이렇게 올라온 게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테마주죠. 완전 급등주. 정말 그러니까 자우버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무조건 많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스포츠 토토, 합법 토토가 있다면 절대 안 걸 것 같은 최대 역배를 지금 자우버가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영국 그랑프리 포디움 그 약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헐켄베르크 그때 당시 배당률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그때 헐켄베르크 포디움에 영국 그랑프리 시작 전에 걸었으면 얼마 벌었을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굉장히 반전 있는 시즌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박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그냥 사실 점수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F1은 서사의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A0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해요. 굉장히 후한 게 결국 24년도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시즌 내내 4포인트 따던 팀이었고 게다가 그 기조를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바레인 테스팅에도 차량이 거의 최하위권이었고
당연히 시즌 초반에 보톨레토 선수, 헐켄베르크 선수 뭐 재능이 있고 경험 많고 뭐 증명된 선수인 거 알지만 네. 어차피 26년도에 애초에 사라질 팀인 거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있겠느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 포디움 한 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F1 팬들에게 좀 재미를 많이 주었던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F1 팬들에게 재미를 하니까 또 기억나는 순간이 그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25랩 제한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카타르 그랑프리가 전체 57랩인데 네. 7, 8랩째 만약에 이제 세이프티카가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프리뷰했는데 실제로 그때 사고를 내면서 그 그랑프리를 재밌게 만들었던 게 헐켄베르크 선수였어요. 가셀리 선수랑 헐켄베르크 선수 둘이 사고가 7랩째에 나면서 그때 딱 7, 25, 25를 맞추면 된다라고 되면서 갑자기 막 팀들이 싹 다 들어오는데 그러는 와중에 맥라렌은 그 약간 팟파야 룰 때문에 빨리빨리 들여보내지 못하면서 약간 베르스타펜 선수가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는데 약간 일조한 꼴이 됐죠. 아하. 그 스노우볼을 처음 굴려줬군요. 그쵸. 이제 그 스노우볼을 굴려준 또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우보는 여러모로 F1 팬들에게 정말 좀 고마워할 만한, 그러니까 F1 팬들이 고마워할 만한 팀이 아닌가 작년에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A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작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년에 자우버 시즌 사실 이제 사라지는 팀이니까 사실 뭐 어떻게 성적 매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좀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F1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우버의 시즌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시즌의 마지막 팀인 알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